본격적인 외교전을 맞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일정이 다가오면서 각계에서 일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는데 김현우 기자가 먼저 청와대와 정치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 오찬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추경이나 일본 수출 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여야의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 전개가 참담합니다. 여야 5당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한 공동 대처를 다짐했으면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의지해 보겠다는 것이 고작 반일 감정입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소재 업체의 연구개발 비용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 압류 자산의 매각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징용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한다며 시정을 위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보좌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으로 떠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미국 정치권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유 본부장의 미국행은 시점상 주목되는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의견 수렴 기간 마감일이 내일로 다가온 데다 세계 무역기구의 일반 이사회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책임자가 미국행을 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인데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서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 또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존 볼턴 보좌관은 내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고노다로 외무상과 한일 갈등 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등과 맞물려 미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양국 갈등으로 재연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동북아 안보 구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렇게 정부만 목소리를 낸 건 아닙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일본 추가 보복이 다가오자 경제단체들도 일본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경제단체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일본을 향해서 직접 목소리를 냈다. 이게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한 셈인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 상황이 좀 급박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뺄지를 두고 현재 일본 내에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이 의견 수렴 기한이 내일까지인데요. 때문에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5개 대표단체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럼 의견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계 5단체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선 양국 기업의 피해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60여 년간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분업을 해서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가치사슬 구조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만큼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일 간 가치사슬이 깨지면 전 세계 산업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갈등 시작 이후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재계단체들은 앞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 성명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자, 이번엔 본격적인 한일 외교 대결이 펼쳐질 스위스 제네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일반 이사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주요 의제와 쟁점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먼저 우리 측에서는 누가 제네바로 가 있습니까? 예,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승호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수석 대표로 나섰습니다. 예. 김 실장은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한일 분쟁에서 극적인 승소를 이끈 책임자입니다. 예. WTO 이사회에는 보통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 대표로 참석을 하는데요.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고위급 인사를 보냈습니다. 일본에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가 제기할 안건은 언제 논의가 됩니까? 예, WTO 일반 이사회는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방금 전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일본 수출 통제 조치는 전체 14개 안건 가운데 11번째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을 때 네. 쟁점이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러니까 가트는 WTO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실장은 이를 근거로 일반 이사회에 앞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이트리스트 규제까지 확대를 하면은 결국 더욱더 위반의 범위가 커지는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치. 자, 그러면 일본 측에서는 당연히 반박 논리를 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 통제 조치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안보 논리의 정당성과 함께 이번 WTO 일반 이사회가 일본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논의가 끝나고 나면 네. WTO 차원의 결정이 뭔가 나올 수는 있습니까? 네, 일반 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를 해서 중요 현안을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구속력 있는 결론이 나오는 논의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다만 초기 국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서면 WTO에 제소를 할 방침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초반 국제 여론 환기와 기선제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벽에 들러올 좋은 소식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연일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면 사은품이나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각종 이벤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곡성군의 한 지역 농협은 지난 19일부터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들에게 쌀 10k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 취소 환불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를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조금 도움을 드릴 것이 뭐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쌀로 이렇게 보답을 해드리자. 3천만 원 예산을 세우고 추진을 약 270명 정도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신청 문의가 쇄도하자 농협 측은 행사를 당초 예정보다 이틀 연장해 오는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리조트도 해외여행을 취소한 사람들에 한해 숙박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주류와 유통업계도 불매운동 열풍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비맥주는 다음 달 말까지 특별 할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통해 국산 맥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GS25 편의점은 지난주부터 할인 품목 홍보 목록에서
일부 맥주를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마트 산업 노동조합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일본 제품 안내를 거부할 예정이고 택배 연대 노조는 유니클로 제품 배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렇게 일본 불매운동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금융권도 긴장에 빠졌습니다. 일본계 저축은행들이 그 주인공인데 예금이나 대출을 빼는 고객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 목록이 적혀있는 인터넷 한 커뮤니티입니다. 일본 계열인 SBI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이 목록에 포함되면서 예금자 이탈이나 대출 감소 등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은 모두 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일본 자본이 당시 매물로 나온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등장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일본의 SBI홀딩스가 지분 84%를 소유했으며 7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국내 1위 저축은행입니다. 또 JT저축은행은 일본 금융지주 회사인 J트러스트가, JT친해저축은행은 JT트러스트카드가 모든 지분을 갖고 있고 OSB저축은행은 오릭스가 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한일 관계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예금 인출 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영업하는 데는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기업을 통해 가지고서 수익을 얻어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본을 빼기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죠.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금융과 외환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변동성이 커질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렇게 불매 운동으로 정부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있는 상황이죠. 외교와 경제에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관련해서 토론회를 벌였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선 이번 토론회 누가 참석했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서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특별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실물 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복합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소재 부품 국산화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기술이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소재 부품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수십 년을 외쳐왔는데요. 이제 일본하고 이 사태를 맞아서 소재 부품 산업에 국가적 영향을 쏟자 어느 하세월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외교적 문제에서 시작됐던 만큼 윤덕민 전 원장 의견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윤덕민 전 원장은 경제 보복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윤 전 원장의 발언입니다. 저희는 장기화하면 할수록 저희한테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의 출발점은 그 외교적인 문제, 빨리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해법은 뭐였습니까? 네, 윤덕민 전 원장은 양국 정부 간 물밑 접촉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중현 전 장관은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달러나 금,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불투명한 국내 경제 상황, 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인데 이 투자금의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류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KB국민은행과 KB하나은행, NH농협은행의 상반기 골드바 판매액은 3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부 은행에선 수요가 몰리면서 10g과 100g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6월 초쯤에 중단이 돼요, 판매가. 5월까지 판매가 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 쏠리다 보니까 분량을 못해서 중단을 시켰어요.
수요를 감당을 못해서 금값도 연일 치솟아 1g 가격이 5만 5천 원에 육박해 1년 새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투자 대상으로 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국내외 정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일 문제라든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관심은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구분되는 달러화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화 예금은 지난 6월 기준으로 59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 달 새 42억 5천만 달러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 대신 안전 자산인 채권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지난 5월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115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반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감소세를 거듭해 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국내외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과의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유정은입니다. 이자가 더 싼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대출자들 입장에선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죠. 지난 2015년에 출시됐던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정부 금융 상품이 바로 그 역할을 했었는데 4년 만에 이 안심전환 대출 2탄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서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제2의 안심전환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들이 좀 대상이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변동형 금리를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주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통상 이 대출 금리라는 게 변동형 금리가 있고 고정형 금리가 있는데 보통은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로 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게 형성돼 있는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는 한데 또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을 정리를 하고 신규 대출을 받아야 되는 형태인데 신규 대출을 받게 되면 바로 문제가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또 총부채 상환 비율 LTV나 DTI의 강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더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가 오늘 여기에 대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즉 이 강화된 LTV나 DTI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고도 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상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2015년에 출시됐던 안심전환 대출의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이번에는 그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된 셈인데 좀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구조는 같은데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변동형 금리 상품뿐만 아니라 준고정금리 상품도 전환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준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면 혼합형 주담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5년 뒤에는 변동형 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또는 고정금리이긴 하지만 5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을 적용받는 그런 방식의 대출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LTV와 DTI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전환한다고 해도 역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다만 기존과 달리 대출을 전환했을 때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부과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갈아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기존에 나왔던 앞서 말씀드린 2015년 안심전환 대출의 금리를 살펴보면요. 2.5에서 2.65% 정도였습니다. 예. 현재 혼합형 대출 상품 금리가요. 2.5%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저렴해야 대출 전환했을 때 실익이 있겠죠. 그렇겠죠. 따라서 금리는 2%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을 전환을 하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전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의 경우에도 대출 전환을 신청했을 당시의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연소득 기준도 적용되는데요. 현재 정책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7천만 원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기준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7천만 원이 기준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기존의 고정금리형 대출자들은 원칙적으로는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더 논의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보면요, 바뀌었습니다. 선착순이었는데 선착순을 폐지하고요. 그냥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뒤에 자격 조건과 우선순위를 따져서 적합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 전세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뭔지 황인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전셋값이 수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최근의 가격은 기존에 있던 걸 대비했을 때 한 5천 이상 상승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급작스레 상승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 서울주택 거래량은 4만여 건으로 56%나 줄었지만 전월세 등 임대 거래는 32만 건으로 5.7% 늘었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 대출금은 올해 들어 벌써 10조 원 가까이 늘어 누적 잔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상승으로 돌아선 뒤 3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 건 일단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재작년에 5억 7천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매년 1억 원 이상씩 올라 지금은 8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어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분양 아파트 당첨을 위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큰 폭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 아파트에 훨씬 더 매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굳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에선 전세값이 서민 주거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급등 조짐이 보일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역시 같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일을 그만둔 나이는 여전히 50세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은 총 1,384만 3천 명. 이 중 65%는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말해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57.6%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입니다. 고령층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고령층 근로 희망 연령도 평균 73세로 한 살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때 나이는 평균 49.4세로 5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58.8%였지만 1년 전보다 줄었고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늘었습니다. 경제활동에 참가 중인 고령층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24%, 서비스 판매 종사가 23%를 차지했으며 고령층 10명 중 6명이 일하는 목적으로 생활비 충당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9%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1만 원으로 4만 원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4만 원 늘어 79만 원, 여성은 5만 원 늘어 4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50대 업모 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도 파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늘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직후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파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였는데요. 절기답게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열기가 남아 밤사이 열대야를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서울은 30도, 광주와 대구는 33도, 강릉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종일 푹푹 찌겠습니다. 이에 따라 열사병 지수도 높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위험 단계를 보이겠고 특히 서울은 매우 위험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 내륙은 아침부터, 남부 내륙은 낮 동안 내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아침부터 낮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밤사이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고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오기 시작해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금요일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